물가가 저렴한 유럽, 한국인이 거의 없는 유럽, 현지인들이 여행자들을 너무너무 환대하고 사랑하는 유럽, 이런 뜻밖의 유럽을 만나고 싶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곧 동유럽과 발칸반도를 여행할 미슐랭입니다. 제 옆에는 이곳의 역사, 지리, 문화를 모두 쪽집게 과외해 주실 수 있는 여행 과외업계의 거장 라스트라다님 나와 계십니다. 도브리덴, 안녕하세요. 여행 과외 선생님 라스트라다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없는데요. 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우리 한두사님도 아직 아프리카에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슐랭님과 저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미슐랭님이 곧 이제 마일리지가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네, 좀 재수 없긴 한데 그렇죠. 제가 20만 마일 넘게 남아 있는데 네. 요즘에는 이게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좀 재수 없네요. 네. 네. 곧 없어지기 전에 써야 돼서 이제 고민 끝에 제가 터키로 들어가서 네. 왜냐하면 터키는 아무 때나 가도 돼요. 지금 테러 이후로 네. 사람들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죠. 물가가 굉장히 저렴해졌죠. 물가가 거의 뭐 5분의 1 수준 되지 그렇죠. 않았을까. 네네. 관광지 네. 물가는. 네. 네. 왜냐하면 원화가 강세고 터키 리라화가 폭락을 했고 그렇죠. 관광지 자체의 물가가 또 폭락을 했고 뭐 네. 등등해서. 네. 예. 그래서 제가 터키로 들어가서 터키를 좀 여행한 다음에 네. 발칸반도로 쭉 올라가서 동유럽까지 쫙 올라가서 아마 오스트리아 비엔나 정도에서 아웃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아주 멋진 루트네요. 벌써 머릿속에 저는 이제 지도가 있기 때문에 루트가 쫙 그려집니다. 네, 그런데 제가 동유럽 정보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네. 정보가 의외로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모든 게 좀 편중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뭐 네이버나 구글에서 뭐 로마 치면은 로마 방문기, 인스타그램에서도 뭐 로마 치면은 막 쫙 떠요. 뭐 로마 가이드북도 많고 에세이도 파리, 많고. 네, 치면 예. 쭉 뜨는데 그게 이제 동쪽으로 서유럽에서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일단 다녀온 블로그 연기 자체도 많이 없어요. 그렇죠.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네. 그래도 뭐 동유럽에 요즘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체코나 오스트리아나 뭐 오스트리아도 사실 서유럽에 넣는 데도 있고 네. 중유럽에 넣는 데도 있고 네. 한국 가이드북에서는 동유럽에 넣는데 론리 플래닛에서는 그냥 중유럽 서유럽으로 묶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하여튼 뭐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부다페스트 요즘은 부다페스트가 좀 많이 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까지는 있는데 더 동쪽으로 하면 아예 블로그에 글 자체가 없어요. 우크라이나라든지 더 동쪽에 몰도바라든지. 네,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네. 거는 불가리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네. 보스니아 앤 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이런 데인데 네. 가이드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렇죠. 네. 네. 특히 발칸반도는 더 없어요. 맞습니다. 정보가 더 없습니다. 상품은 발칸반도가 좀 나오는데 네. 이상하게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발칸반도에서도 크로아티아만 나오죠. 그렇죠.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만 나오고 네. 나머지 나라들을 가는 여행 상품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이제 특수 상품, 소수 그렇죠. 상품이고 네. 대중적으로는 이제 우리 꽃보다 이제 누나 때문에 크로아티아를 많이 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는 정보니까 있는데 실제로도 이제 유럽에 나가 보면은 크로아티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요즘은. 너무 많죠. 네. 단체, 그다음에 개인, 그다음에 커플론, 허니문까지 바글바글한데 크로아티아를 딱 벗어나서 그 다음 나라만 딱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좀 편중이 심해요. 네. 그래서 정보가 없어가지고 네. 제가 사심 가득한 기획을 했는데 그렇네요. 네. 네, 제가 지난 20년간 네. 여행 가기 전에 항상 라스트라다님께 쪽집게 과외를 네. 2시간씩 받고 갔잖아요. 그렇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네. 이 한 달 동안 네. 이 발칸과 동유럽을 여행하려면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은가? 그렇죠. 네, 이게 쪽집게. 마침 그 전에 이런 기획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무슨 직권 플랜해서 아하. A가 묻고 네. B가 답하다. 네, 오늘은 미슐랭이 묻고 라스트라다가 답하다. 네, 그런 네. 식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유익하고. 네, 근데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네. 깊이 있게 다 다룰 수는 없고 네. 다음에 헝가리나 크로아티아 같이 많이 가는 나라는 네. 아예 따로 떼서 네, 가이드북 네, 저자라든가 특집으로. 이런 거 불러서 네. 게스트를 불러서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동유럽과 발칸반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만 개론부터 한번 예, 이야기해보죠. 감잡기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동유럽 발칸반도가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지역이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론리 플래닛에는 동유럽 편에 21개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많죠. 예, 예. 그래서 실제로 또 보면은 그 나라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다 같은 유럽이니까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또 안에 민족과 그다음에 언어와 그다음에 종교와 음식과 기후와 이런 것들이 또 다 달라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보면은 재밌거든요. 사실 우리가
유럽에 이제 50여 개 국가가 있잖아요. 저 서쪽에 뭐 영국, 포르투갈, 그다음에 북유럽 서쪽 끝 뭐 노르웨이부터 저 동쪽에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그 코카사스 3개국 뭐 그루지아까지 이렇게 이제 그 동서에 간에 유럽 대륙에 한 50개국 정도가 걸쳐 있는데 처음에 유럽에 가면요. 대부분의 우리 뭐 개인 여행자든 단체 여행자든 간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굉장히 신기해요. 왜냐하면 일단 풍경이 이국적이고 네. 그다음에 일단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서구의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우와 네. 역사적인 장소 거기를 왔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사실은 좀 약간 저의 편견인지 모르겠는데 당장 우리 미슐랭님부터 좀 역알못이잖아요. 네.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좀 이렇게 젊은 세대들 중에서는 물론 역사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역사에 대해서는 요즘에 관심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사진에 대한 관심. 사진에 대한 관심,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음식.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특히 유럽에 가면 이제 그 대도시마다 큰 성당들이 있잖아요. 수도들마다. 네. 그래서 그런 성당들도 처음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와 멋지다 이러는데 자꾸 보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유럽 갔다 온 분들이 성당 맨날 보다 보니까 너무 지겨웠다. 그러니까 성당 좀 안 갈 수 그렇죠. 없나. 처음에는 예. 와 그러니까 뭐 저희가 노트담 성당입니다만 와 했다가 나중에는 한 3개 보면 한 3개 보고 나면 또 성당입니다만 이제 막 절레절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편 최초에 나온 1편 그게 무슨 알겠어요.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네. 알면 사랑하게 되고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사실 네. 그 말이 이제 뭐 그 말을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네. 이 말은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영국의 철학 중에 이제 인식론이라는 그 철학 계통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계통의 말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인간이 모든 것을 이제 보고 느끼고 하는 게 다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의 목적이라는 게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반드시 유럽에 가서 뭐 이런 것들 알아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필요가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가서 역사, 문화, 유적을 보는 게 정말 여행의 중심이고 네, 네. 좀 그랜드 투어를 하는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그렇죠. 그게 그렇죠. 강했는데 네. 요즘에는 소비하고 즐기는 게 더 위주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뭐 어떤 여행이 이제 옳다 그르다 요즘은 이제 그 말을 할 수 없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크게 뭐 법과 현지의 풍습을 아주 깨뜨리는 거슬리지만 않으면 어떤 여행이든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모르고 봐도 그냥 모르고 지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사실들을 역사적인, 지리적인 뭐 그런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지식을 가지고 알고 나면은 그 전에 안 보이는 것들이 몰랐던 것들이 한꺼번에 이해가 딱 되고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렇죠.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지적 희열감을 느끼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이런 걸 어릴 때 학교에서는 못 느꼈어요. 그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 거예요. 네.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깨달음의 그 쾌감이 없었는데 여행에서는 저는 그런 그 깨달음의 쾌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네. 순간순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제 이게 이런 배경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들을 여행지에서 많이 깨닫죠.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내가 여행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랑스럽고 막 네. 잘난 척했는데 네. 요즘에는 아주 꼬리를 내리고 네. 꼭 가이드 투어를 듣습니다. 돈을 내고. 네. 네. 그러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현지에서 진행하는 현지 네, 로컬 네. 가이드 투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굉장히 바람직한 태도네요. 네. 네. 예전에는 솔직히 그런 거 따라다니는 사람들 조금 얕보는 이상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젊을수록 그리고 초보일수록. 그다음에 배낭여행자일수록 특히 인도나 맞습니다. 오지에서 배낭여행을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여행 고수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뭐 우리도 다 그랬고 저도 그렇죠. 그랬고 예. 그다음에 근데 지금은 너무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리고 근데 저는 더 부끄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때 인도에서 인도나 아프리카 저 혼자 처음에 막 다니다가 그때는 이게 깃발 들고 단체로 움직이는 무리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그 일을 하게 될 줄. 네. 저는 그건 제 돈 정말- 내고 거기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동유럽 발칸 요것도 이제 그 나라별로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총 합치면 아까 20몇 개국이라고 하셨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나라를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고 왜냐하면 또 유럽 안에서 동유럽과 발칸은 첫 번째로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뜨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기존에 유럽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유럽 하면 항상 생각이 먼저 나는 나라들은 서유럽이죠. 영국,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스위스죠. 네. 이 4개국.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뭐 여행 상품도 유럽 여행 하면 항상 여기 먼저 초점을 그렇죠. 맞춰주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 분들이 예전의 패턴이 예전에는 서유럽을 먼저 갔다가 그 다음에 동유럽을 오는 추세였는데 요즘은 오히려 동유럽부터 먼저 가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입소문이 그만큼 많이 퍼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동유럽을 갔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2000년인가 2001년 정도 됐었는데 그때는 전부 제가 그때 팀을 데리고 갔는데 그 단체에 대부분의 손님들이 서유럽을 다 갔다 오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올해만 하더라도 제가 동유럽을 10회 이상 갔는데 동유럽 발칸을 가보면은 손님들의 대부분이 유럽에 처음 온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1상품가? 그렇죠. 뭐니 해도 상품가가 저렴하죠. 네. 근데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한 것 같아요. 네. 똑같은 비슷해 보이는 상품이 있을 때는 누구나 처음에는 좀 낮은 가격부터 시작해서 해보고 괜찮으면 조금씩 이제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유럽에 비해서는 동유럽 상품가가 조금 더 저렴하고 아무래도 물가 때문에. 두 번째는 미디어가 아닐까. 그 다음에 미디어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예를 들어서 뭐 드라마 예전에 그 체코의 프라하를 배경으로 찍은 프라하의 연인.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를 정말 한국인들이 전혀 안 가다가 꽃보다. 갑자기 한국인들이 또 엄청 가게 만든 꽃보다 뭐 누나. 네. 누나라든지 또 슬로베니아도 요즘 그렇거든요. 그쵸. 전혀 안 가다가 갑자기 그 드라마 한 편 때문에 요즘도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디어 마이 프렌드라고 하는 네. 고인정 씨하고 조인성 씨가 나온 드라마를 촬영을 했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좀 비교적 저렴한 상품과 두 번째는 미디어의 영향 그리고 세 번째는 입소문이 커요. 네. 다녀와 본 사람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족도가 높다는 게 그거잖아요. 가보면은 첫 번째는 볼거리가 많아야 되잖아요. 일단 사람이 남겨놓은 건축물 굉장히 아름답죠. 프라하, 비엔나, 부다페스트. 네. 그다음에 자연도 아름답습니다. 가보면. 제가 이번에 그 가이드북을 한번 쫙 그렇죠? 훑어봤더니 네, 네. 이렇게 관광 자원이 많은데 이때까지 그렇죠. 난 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나?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네. 지금 과외를 해드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말고도 이러실 것 같고 네. 또 한국 특성상 그 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러시아에 가까웠던 데는 네. 뭔가 무서워하는 분들 그런 정서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직도 뭐 구공산권에 가시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지금도 공산주의예요. 아직도 그러니까요. 물어보시는 분이 네, 계세요. 끝난 지가 벌써 음. 이제 거의 89년도 90년대 초반에 끝났으니까 이제 거의 27년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슐랭님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잡았을 때 굉장히 똑똑한 분이잖아요. 지금 맨날 무식하다고 욕하시면서 아니 왜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과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네, 역알못입니다. 예. 분을 제가 무식하다고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맨날 하시면서 어쨌든 네. 미슐랭님 정도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미슐랭님 정도면은 여행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많이 아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 특히 이번에 발칸 쪽을 이제 오늘 그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막 네. 가이드북을 나라별로 지금 다 뜯어와서 예. 줄을 쫙 세워놨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면서 그 굉장히 다양한 그 특히 자연 관광 자원이 있다는 거 이번에 아신 거죠. 그렇죠. 맨날 스키 타고 하이킹 가야 된다, 트레킹 가야 된다, 호수에서 배를 타야 된다 이런 말이 나라마다 다 나와요. 다 나오죠. 네. 그리고 그리스, 터키 뭐 옛날 제국들이 켜켜이 쌓여가지고 그렇죠, 문화와 그렇죠. 문명이 만나고 그렇죠. 온갖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다 있다. 그렇죠. 네. 음식들도 맛있고. 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좀 이런 매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아직도 우리가 안 알려진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우리 대한민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가 안 가다가 네. 한 번 딱 관심이 꽂히면은 두두두두 전부 다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 전 국민이 이제 네, 다 네. 같이 하는 그런 게 좀 있죠. 네. 뭐 대표적인 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안 마셨거든요. 그렇죠. 아메리카노도 안 마시다가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국민의 국민 커피가 옛날에는 그 자판기 커피 100원짜리에서 국민 커피가 이제 아메리카노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크로아티아도 제가 그 2000년대 초반에 갔을 때는 정말 한국인이 없었어요. 네. 제가 통계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 꽃보다 누나 네, 네. 그 방영되기 전에 네. 얼마 갔는데 네. 꽃보다 누나 방영되고 그 해 말에 네. 관광객이 3배가 뛴 거예요. 3배. 크로아티아 관광청에서 완전 뭐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냐고 깜짝 놀랐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아직 이제 그 체코는 이제 요즘 한국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체코, 프라하는 굉장히 많은데 아직도 그 동쪽의 나라들은 아직 우리나라 분들이 개인도 적어요. 저는 개인도 루마니아, 적고 알바니아 다 다녀온 분 라스라다님밖에 못 봤어요. 사실 네. 여기서 이제 제 자랑 해도 되겠죠. 네, 제가 네. 사실 제 자랑 하려고 오늘 나왔으니까. 네네. 제가 그 동유럽 발칸에 있는 나라가 21개국 정도 중에 제가 모든 나라를 다 가봤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일로도 가보고 혼자 여행으로도 가보고 그 중에서 딱 안 가본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허. 그게 이제 영어로는 벨라루스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말로는 벨로루시, 한자로는 백러시아라고 표현해요. 아하. 백러시아. 네.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 말로는 백러시아라고 네. 했던 그 나라만 못 가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비자가 안 나와요. 네. 비자. 예, 비자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개인이 그 나라만 못 가보고 모든 나라를 다 가봤기 때문에 위대한 과외 선생님. 갑자기 네. 어쨌든 오늘 쪽집게 가해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이제 어쨌든 뭐 미슐랭님이 먼저 궁금하신 거 혹시 있어요? 그러면 지오그라피카 정님이시니까 동유럽과 발칸 반도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이거부터 먼저 개념을 잡고 하는 게 네네. 중요하겠죠. 사실 우리가 유럽은 이제 그 대륙이라고 하지만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유럽은 대륙이라고 부르기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유럽은 우리가 그 세계지도 넓게 펼쳐진 벽에 붙여놓은 세계지도 이제 메르카토르 도법에서 보면은 유럽이 항상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저 좌측 상단에 있잖아요. 거기서도 면적이 작지만은 실제로 지구 면적을 실제로 그대로 이제 대륙의 면적을 표현한 지도를 보면은 유럽은 진짜 작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반도에 붙어 있는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는 반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하. 유럽 반도. 네. 그런데 유럽에는 어쨌든 그 유럽 안에 50개 나라가 있는데 그 유럽의 기준이 어디냐면은 이제 그 서쪽은 뭐 바다 끝이니까 그죠? 뭐 네. 영국, 뭐 포르투갈, 스페인, 그다음에 위에 뭐 네덜란드, 뭐 벨기에. 그럼 아시아와 유럽은 어떻게 나뉘나?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항상 어릴 때부터 궁금했는데. 그래서 러시아에 보면은 모스크바 동쪽에 이제 저 시베리아 쪽으로 가다 보면 우랄 산맥이라고 네. 있죠. 네. 거기를 이제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에서 쭉 내려오면 흑해 하고 카스피해 바다가 있던데 거기에 보면은 코카사스 3개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네. 거기가 이제 조지아, 예전에는 그루지아라고 거기도 불렀는데 갔다 오셨죠? 거기도 다 갔다 왔죠. 네. 그루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래서 그 코카사스 산맥 거기를 또 그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미슐랭님이 이번에 가신 터키. 네. 터키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탄불과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아시아지구. 거기 사이에 바다가 마르마라 해거든요. 네. 보스포러스 해가 저 위에 그 위쪽 흑해로 이어지는 그 좁은 해협이 이제 마르마라 해예요. 그래서 고기를 경계로 해서 이제 대략 서쪽은 유럽, 오른쪽은 아시아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럼 발칸 반도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유럽에서 다시 유럽을 놓고 보면은 네. 유럽이 크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아하. 유럽이 네. 이제 그 언어, 문화, 그다음에 민족, 그다음에 이제 종교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럽의 서북부가 게르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게르만 하면은 대부분 이제 독일 사람들만 생각을 하는데 독일 사람뿐만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그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그 덴마크 위에 그 바이킹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그 나라들도 게르만 거기 범게르만에 들어가는 거죠. 범게르만. 예, 예. 왜냐하면 게르만 안에 옛날에 그 민족이 되게 많았어요. 뭐 유트족, 고트족, 뭐 데인족. 그래서 근데 그 핀란드는 아니에요. 핀란드는 예. 별도.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서북부가 범게르만계인데 첫째로 이제 사람들이 생긴 게 외모가 비슷하잖아요. 키가 크고 얼굴이 희고 그다음에 금발머리. 그렇죠. 금발에 푸른 눈. 눈동자 파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언어도 비슷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언론에서 보면은 뭐 덴마크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영어를 잘한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진짜 영어 잘하거든요. 그렇죠. 하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게르만어는 영어도 게르만어에 속하거든요. 영어의 사촌이 그 독일어잖아요. 네. 독일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일본어 배우는 것보다 더 쉬운 그렇죠. 거예요. 영어를 네. 배우기가 같은 계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유럽의 서남 쪽에 보면은 라틴 이제 로망스 계열이 있잖아요. 네, 보면은 이제 이태리, 프랑스, 프랑스. 그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 라틴 로망스계가 근데 사실 저 발칸반도의 나라가 하나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루마니아하고 몰도바가 라틴 로망스 계열이에요. 아, 예. 그 역사는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해드리고, 그래서 여기는 또 4개국이 지중해와 대서양을 끼고 있고 언어, 음식, 사람들 생긴 거, 그다음에 문화, 특히 언어가 비슷하잖아요. 스페인 사람들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진짜 서로 그 따로 말을 안 배워도 한 50% 이상은 이해를 하거든요. 각자 떠들어도.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서유럽이죠. 네. 서북 쪽의 게르만계와 서남 쪽의 라틴 로망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그 동유럽 서유럽이라고 말했을 때 서유럽에 속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유럽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동유럽은 어디 있냐면은 사실 동유럽이라는 게 그 구분의 그 기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아하. 하나는 이제 지리적인 기준이겠죠. 서쪽이 있으니까 당연히 동쪽.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제 구분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7, 80년대에 네. 그 냉전 시절에 동쪽은 이제 공산주의였고 서쪽은 이제 그 자본주의 자유주의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동쪽은 이제 그 소련 그리고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그 이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 그러니까 지배나 영향을 받았던,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서방은 군사 동맹이 나토잖아요. 네네. 북대서양 동맹 그 조약기구. 네. 동쪽은 바르샤바 조약군이 있었죠. 그러니까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이제 기반을 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동방 그 서방 동방으로 나눠졌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동유럽은 그러니까 지리적인 개념으로는 동유럽이 아니에요. 지리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동유럽이라고 하면은 체코, 헝가리, 뭐 폴란드 여기를 넣는데 네. 여기는 사실은 지리적인 개념으로는 로디 플래닛 같은 데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센트럴 유럽이라고 나오거든요. 유럽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 정중앙이에요, 진짜. 그렇죠. 동서의 정중앙, 남북의 정중앙. 그런데 여기는 이제 지리적으로는 정중앙이고, 그래서 실제로 지리적으로 동유럽이라고 하려고 하면 어디를 동유럽이라고 해야 되냐면은 서유럽, 중부유럽, 그다음에 헝가리 더 동쪽에 네네. 거기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네. 벨라루스, 러시아, 뭐 몰도바,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을 동유럽이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편의상 그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워낙 그 냉전 시절에 그렇죠. 그게 길었기 때문에 그리고 론리 플래닛에서도 헝가리, 폴란드 다 체코 전부 다 동유럽에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이스턴 예. 유럽에. 그러니까 네. 엄밀하게 지리적으로는 그게 센트럴 유럽인데 네네. 미들 유럽, 센트럴 유럽인데 그렇게 넣는 거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이게 유럽이 동서로 나뉜 게 옛날부터 로마 제국 시절부터 그랬거든요.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역사가 굉장히 복잡한데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하여튼 로마가 이제 다 유럽을 다 통일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반도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시작해서 로물루스, 레물루스 형제가 늑대에서 먹고 자라가지고 서로 네. 이제 싸워서 네. 형이 이제 동생을 이기고 거기서 이제 전 유럽을 결국은 나중에 다 통일하고 나니까 이게 제국이 너무 커지니까 결국 제국이 나중에 둘로 쪼개지거든요. 서로마 유럽이. 제국과 동로마 제국. 그렇죠. 그때부터 이미 이제 서로마와 동로마가 나누기 시작했고 음. 그러면서 이제 서로마는 멸망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 게르만 용병대장 오토 아케르가 침입을 해서 서로마 제국 멸망을 하고 동로마 제국만 그러면 이제 그 동로마 제국만 1000년을 더 가는 거죠. 그렇죠. 그 1000년을 더 간 제국이 비잔틴이죠. 네. 헷갈려요. 동로마가 비잔틴인데 이게 어떻게 들으면은 이게 따로따로인 줄 알아요. 그리고 왜 동로마라고 하냐면은 그러면 로마니까 로마를 동쪽으로 나눴나? 그게 아니라 로마의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의 동쪽. 지금은 사실 어디냐면 그리스, 터키 이쪽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 수도였죠. 네. 그러면서 그때 그 콘스탄티노플이 엄청 도시가 번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마가 멸망을 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로마의 제국의 정통성 법통을 이어받아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이 이제 1000년을 더 가게 된 거죠. 이미 그때부터 이제 동서로마가 나뉘게 된 전통이 있는데 네. 어쨌든 유럽 아까 지역 이제 그 구분을 말씀드리면은 서방은 이제 서북 쪽의 게르만, 근데 여기 또 종교가 대부분 개신교예요. 그렇죠. 원래는 가톨릭인데 대부분 개신교로 바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개신교가 이 서북 쪽에서 나왔습니다. 네. 서남 쪽에 이 라틴은 아직도 가톨릭이에요. 그렇죠. 네. 가톨릭.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동쪽에 어떤 민족이 있냐면은
동쪽에 슬라브라는 민족이 있죠. 슬라브족. 그래서 사실 동유럽과 발칸을 한 덩어리로 묶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다 보면은 슬라브족들이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 대부분 중에 헝가리와 루마니아를 빼고는 그다음에 헝가리, 루마니아를 빼고는 전부 다 슬라브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슬라브라는 그 문화와 민족과 언어의 공통적인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어떤 그 러시아 쪽에 가까운 나라들은 그쪽에 영향을 받고 독일은 독일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또 안에 민족들이 또 갈리고 또 종교가 바뀌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가면은 참 재밌죠. 자꾸 슬라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슬라브 하면 제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게 제가 네. 좋아하는 영화 배우 케이트 블란쳇.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키도 크고 멋있는데 네. 뭔가 서유럽 사람스러운 느낌이 없고 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네. 그리고 굉장히 시크하고 네, 네. 약간 우울해 보이고 뭐 그런 네. 게 슬라브인가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슬라브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사실 같아요. 우리가 이제 슬라브 하면은 네. 제일 먼저 생각나는 러시아잖아요. 네. 근데 이 동유럽과 발칸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 민족이 슬라브족입니다. 슬라브는 이제 그 먼저 어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슬라브는 슬라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슬라브어로 그러니까 슬라보가 무슨 말이냐면 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슬라브족이 굉장히 유럽의 동부, 남부에 중부, 동부, 남부에 많이 흩어졌잖아요. 네. 근데 흩어져 살았는데도 말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 아하, 네. 사실 지금도 보면은 저 남슬라브 그 크로아티아나 러시아 말이나 아직도 단어가 비슷한 게 많거든요. 슬라브 어족이잖아요. 슬라브 어족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는 서로 말이 통한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모든 게 그 어떤 이제 자기들의 그 프라이드 같은 거를 또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슬라브 사람들은 이게 슬라브 말로 슬라바라는 게 글로리, 영광이라는 데서 나왔대요. 그래서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자기들이 좀 주장하는 것 같고 네, 네. 한 가지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어허.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노예가 뭐예요? 슬레이브. 슬레이브잖아요. 네. 저는 이것도 궁금했어요. 네. 슬레이브와 슬라브가 발음이 비슷해서 이게 또 혹시 무슨 연관성이 있나? 네. 제가 그런 거 어원을 되게 찾아보는 그렇죠. 걸 좋아하다 어원주의자. 보니까 어원주의자. 에티몰로지스트. 네. 네. 어원이 에티몰로지입니다. 네네. 찾다 보니까 슬레이브가 역시 슬라브에서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슬라브 사람들이 사실은 서방 특히 로마 제국이 엄청나게 뛰어난 문명을 누릴 당시에 슬라브 사람들은 저쪽 동중부 유럽의 숲속에서 약간 미개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맨날 정복을 하고 이 사람들은 이제 잡아서 좀 안 좋은 말로 노예로 막 썼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슬레이브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거는 이제 검증된 학설 같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이 슬라브가 흔히 러시아만 생각하는데 슬라브가 굉장히 커요. 네. 보면은 이 슬라브가 다시 동슬라브, 서슬라브, 남슬라브가 있거든요. 아하. 세 파트예요. 그래서 네. 어디냐면 동슬라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벨루루시, 영어로는 벨라루스, 우리나라에서는 백러시아라고 불렀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데는 또 다 슬라브 아니에요? 거기는 아니죠. 거기는 이제 그 발틱 3개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예. 폴란드 위쪽에 거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발틱 3개국이고 거기는 한 에스토니아는 핀란드랑 같은 그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발트족이라고 해서 또 게르만과 슬라브의 또 믹스 같은 종족이 또 있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서슬라브가 이제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예요. 여기 이제 서슬라브족이고 네. 그다음에 남슬라브가 저 이제 우리가 그 이번에 또 다룰 발칸 반도에 있는 과거의 구유고슬라비아. 그러니까 지금은 6개국이죠. 6개국. 예. 지금은 이제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예.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불가리아와 그다음에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있죠. 그래서 네. 여기까지는 다 슬라브예요. 루마니아, 몰도바는 슬라바가 아니에요. 불가리아도 슬라브예요? 불가리아는 원래 민족은 네. 투르크계, 그러니까 터키계, 아시아에서 온 유목 민족이었는데 네. 슬라브화 되어버렸습니다. 슬라브화 됐다. 그래서 불가리아는 가보면요, 사람들이 네. 생김새는 좀 터키 사람 같은데 네. 머리도 감았고, 네. 근데 말은 슬라브 말이에요. 오, 재밌다. 굉장히 네. 재밌죠. 네. 이런 것들을 알고 하면 굉장히 재밌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슬라브 사람들의 특징하면 뭐냐면은 네. 사실 서북 쪽의 게르만과 슬라브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백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크고 얼굴이 희고 근데 슬라브는 확실히 흑발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슬라브는 그 역사에서
몽골계의 침입을 또 받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 몽골계 나중에 타타르라고 하죠. 네. 거기에 침입을 오래 받고 그때 제가 봤을 때 좀 혼혈이 많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슬라브 사람들은 우리 게르만계와 슬라브의 얼굴의 그 신체의 특징을 보면은 둘 다 키가 큰데 네. 확실히 게르만계가 좀 골격이 더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골격이 굉장히 그 어깨도 넓고 네. 딱 다부진데 슬라브 사람들은 키가 크지만은 좀 이렇게 호리호리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네. 좀. 그다음에 얼굴을 보면은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좀 동글동글해요. 얼굴이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네. 서양인인데도 좀 동글동글하다는 느낌, 우리처럼 아시아인처럼 동글동글하다는 느낌을 받는 반면에 게르만, 특히 독일은 독일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농담을 하거든요. 네. 예전에 제가 독일 사람들에게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네.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 자기는 저기 다른 나라 갔는데 저쪽에 독일 사람이 한 100m 밖에 저쪽 카페 자리에 앉아서 독일 사람이 이제 바로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얼굴 모양 보고? 어떻게 하느냐니까 맥주 한 잔 시켜놓고 앞에 네. 맥주 한 잔 시켜놓고 팔짱 끼고 아무 무표정했는데 턱이 사각이면은 독일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영어로 스퀘어 헤드. 스퀘어 헤드라고 표현했거든요. 저도 독일 사람들한테 I'm square head 하면서 자기를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자기를 약간 비꼬면서. 그러니까 그게 얼굴도 사각형이고 머릿속에도 네. 사고방식이 너무나 각이져가지고 유연하지 않다. 네. 이거를 스스로 막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게르만과 좀 슬라브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굉장히 슬라브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슬라브 음악의 정서가 있어요. 슬라브의 네. 정서. 왠지 좀 우울할 것 같은데요. 그게 우울은 달라요. 아하. 우울이라기보다는 좀 비장하고 좀 처연한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서양 고전 음악 들어보면 아니 옛날에 스메타나의 몰다우 뭐 이런 거 음악 시간에 배운 그렇죠. 거. 네. 예. 스메타나도 체코 사람이니까 네, 슬라브계죠. 네. 그 체코의 드보르자, 네, 그다음에 그쵸. 뭐 스메타나. 네. 근데 특히 이제 러시아 작곡가들 뭐 차이콥스키라든지 뭐 라흐마니노프 이런 작곡가들이 있거든요. 특히 라흐마니노프 같은 거를 들어보면은 그 폴란드 쇼팽이라든지. 네, 네. 그러니까 그 슬라브 민족의 그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고난에서 나오는 좀 아주 슬픈 비장한 처연한 아름다움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가 독일 작곡가들 있잖아요. 네. 뭐 독일 오스트리아 작곡가들 베토벤이라든지 뭐 모차르트, 슈베르트는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연주자들이 굉장히 연주를 잘해요. 그 느낌을 잘 살려내는데 네, 네. 저쪽에 동쪽의 슬라브, 러시아라든지 뭐 체코, 폴란드, 그다음에 뭐 이쪽 작곡가들의 그 음악 작품은 이쪽 출신 연주자들이 더 잘 진짜 이해를 그래요. 한다. 거기에 뭐 네, 대표적인 예에서 뭐 피아노 연주자 하면 에밀 길레스 리히터, 그다음에 뭐 호로비츠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그 똑같은 독일계 피아노 연주자가 라마니노프를 연주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미국인이 한국에 판소리 배워서 하는 거 뭐 그런 느낌도 들고 약간 외국인이 끓인 그렇죠. 김치찌개, 네네. 외국인이 끓인 김치찌개 같은 느낌이 약간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그 이제 호르비츠가 연주하는 뭐 라흐마니노프 같은 거 딱 들어보면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제대로 끓인 김치찌개 같은 그 마지막 1%의 그 차이 있잖아요. 네, 미묘한 네, 차이에 그런 네.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슬라브의 이제 정서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나라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게 동슬라브,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서슬라브,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그다음에 남슬라브에는 구유고슬라비아 6개국 더하기 이제 거기에 그 불가리아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나라들이 엄청 많은데 네. 이 나라들이 다 EU에 가입했나요? 유럽 연합에? EU에 가입한 나라가 있고 네. 그다음에 EU에는 가입을 했는데 그렇죠. 저는 EU랑 지금 쉥겐 조약이랑 궁금해요. 왜냐하면 여권에 내가 도장을 몇 개 네. 찍을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네, 사실 발칸 지역 여행할 때 제일 헷갈리는 게 네. EU와 쉥겐과 유로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흔히 일반인들은 유럽이면 그거 다 될 줄 알아요. 그렇죠. 예, 유럽이면 다 유럽연합에 다 가입을 했고 쉥겐 조약에 다 들어가서 가입했고, 여권에 도장 안 찍고 그냥 찍고, 다 돌아다닐 줄 알고 다 유로화 쓸 줄 알고. 다 유로화 쓸 줄 알고. 예, 근데 이게 이제 세계가 다 달라요. 그렇죠. 세계가 다 다른데. 예. 그래서 동유럽은 동유럽의 그 나라들은 쉥겐 조약에 가입을 한 나라가 많습니다. 유럽연합도 가입을 하고 쉥겐도 가입을 하고 그 대표적인 나라가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여기는 이제 쉥겐 조약도 가입하고 유럽연합도 가입을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여권의 도장을 넘어갈 때 안 찍어도 되는데 유로화는 사용을 하지 않아요. 대신 슬로바키아는 또 유로화를 사용을 네네. 해요.
그리고 이제 남유럽에서 보면은 그 크로아티아 하고 그 옆에 또 발칸 쪽에 보면은 슬로베니아는 유럽연합 가입하고 쉥겐도 가입하고 유로화도 사용을 하는데 크로아티아는 유럽연합은 가입을 했는데 유로화도 사용 안 하는데 쉥겐도 가입을 아직 못했어요. 근데 옆에 또 보스니아는 유럽연합도 아니고 쉥겐도 아니고 유로화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그 나라들 돌아다닐 때 정말 골치 아프겠어요. 유로화도 또 다 받아요. 예, 예. 근데 밑에 또 몬테네그로는 유럽연합도 아니고 쉥겐도 아닌데 유로화를 또 사용을 해요. 네. 자국 그 나라가 너무 작아가지고 네. 자국 화폐를 찍어내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유로화를 네. 써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넘어갈 때마다 네. 항상 미리미리 다음 나라에 대해서 네. 검색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네. 화폐는 유로화만 가지고 가면은 거의 다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나라 가서는 유로화로 이제 그 나라 화폐를 다 그 환전해서 사용을 하면 되고 실제로 또 대부분의 가게들에서는 유로화도 다 잘 받습니다. 근데 전 세계 어디 가나 그 나라 네. 화폐 쓰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가장 네. 가성비가 좋죠. 왜냐하면 가게에서는 아무래도 환율을 이제 그 그쵸. 환전소처럼 네. 그렇게 딱 쳐주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음. 또 뭐 신카드도 또 궁금하신 그쵸, 게 그쵸. 있죠. 네. 네, 뭐 질문은 심카드가 네. 보통 이제 유럽 갈 때 네. 영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3 심카드라는 그거 많이 거가 쓰죠. 네, 가성비가 네. 제일 좋기 네,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유럽에 있는 몇십 개 국가를 다 커버하는데 제가 네. 어제 한번 세어보니까 동유럽은 6나라인가만 되더라고요. 안 되는 나라 많더라고요. 지금 그 3심 카드가 네. 원래는 서유럽만 되고 동유럽이 안 됐었어요. 네, 네. 근데 동유럽이 지금은 거의 다 돼요. 거의 다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뭐 코소보, 알바니아 이런 데는 다 따로 사야 되나 봐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유럽연합이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로밍이 되는 게 뭐냐면은 EU 안에서는 로밍이 다 네네네.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동쪽에 이제 동유럽 그러니까 저쪽 끝에 특히 발칸 쪽으로 내려가면은 EU 유럽연합 자체에 아직 가입을 안 네. 했거나 못한 나라들이 많아요. 네네. 그런 나라들에서는 뭐 통신사마다 다른데 로밍은 되지만 이제 그 프리 로밍이 안 되는 거죠. 데이터. 예. 그런 데서 구글 예. 맵 보고 돌아다니려고 하면 한 3, 4일씩 있을 작을 나라들에서 그 나라에서 현지 신카드 사면 돼요. 다 저도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나라들을 한 달간 여행을 하면 네. 대략의 예산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네. 물가가 사실은 너무너무 저렴해요. 서유럽의 반도 안 되죠. 동유럽의 반이 안 됩니다. 원래 아이고, 네. 동유럽 물가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주 유럽 물가 간단하게 네. 북유럽 물가의 반이 서유럽이에요. 네. 아주 쉽죠. 노르웨이 가면은 생맥주 한 잔에 2만 원 넘죠. 예. 제가 올여름에 갔더니 네. 맥주로 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300 330 잔에 네. 10유로씩 받아요. 예. 호텔에서 생맥주 한 잔에. 네. 근데 이제 그게 서유로 보면은 그 반이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5유로 맥주 값으로 그러니까 맥주 지수 맥주 좋네요. 지수. 예. 우리 라스트라이 맥주 지수. 예, 빅맥 지수처럼 네. 저는 생맥 지수로 네, 하면은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유럽이 10유로예요. 네. 12유로. 음. 그게 이제 서유로 보면 한 5유로 정도거든요. 그게 동유로 보면은 500짜리가 2유로예요. 네. 그게 발칸 남쪽에 내려오면은 1유로. 1유로씩이에요. 아이고 아름다워라. 네. 1유로. 네.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제가 2014년에 제가 2014년 봄에 그때 제가 혼자 그 발칸 반도로 다 맨날 이 나라 여행을 했거든요. 다니면서 맨날 맥주 사진 맥주 찍어서 사진 맥주저 올리면서 맥주 값이 1유로도 안 한다. 근데 그게 이제 네. 나중에는 좀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네. 나중에는 이제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시니까. 네. 그때 갔다 오시니까 배가 볼로. 그리고 또 거기는 특히 네. 그 발칸 반도는 와인도 아주 훌륭하거든요. 저렴하고. 네. 그래서 와인도 계속 마시고 맥주 마시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좀 약간 몸이 피폐해져서 네. 오늘은 술을 마시지 말아야겠다 하고. 네. 근데 이제 서양은 식당에 가면 항상 앉으면은 음료부터 주잖아요. 뭐 마실 건가 물어보고. 네. 근데 거기 물값보다 그렇죠. 술값이 쌌겠죠. 그래서 항상 오늘은 이제 물 마셔야지 아니면 콜라 마셔야지 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코카콜라가 작은 게 2유로예요. 근데 옆에 보면은 맥주가 큰 거. 예. 코카콜라 작은 거 200ml 있잖아요. 예, 예, 그게 예. 2유로인데 예. 그 카페에서 예. 맥주 큰 거 생맥주 500이 1유로. 1유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네. 또 우리가 그때만 하더라도 혼자 여행하면 이상하게 혼자 여행을 하면은 가성비를 따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면 차라리 내 맥주 마시지. 근데 사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SNS 제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보니까 베를린에서 지금 이제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맨날 그런데요. 네. 맨날 식당에 가서 오늘은 물 마셔야지 했는데 네. 식당 가서 네. 독일조차도 네. 이제 물보다 맥주가 더 싸니까 네. 맨날 그러니까 맥주 마신다고
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물가가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저는 특히 두 가지를 많이 보거든요. 네.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이 섭취하는 거 맥주와 커피. 네. 커피도 그래요. 북유럽이 가면은 그 에스프레소 기준으로 한 잔 북유럽 한 5유로씩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가면 카페에 앉아서 마실 때 한 3유로 정도 그렇죠. 해요. 네. 동유럽에 가면 한 1.5유로 뭐 정도 하거든요. 환율로. 이게 발칸에 가면은 특히 저 동남쪽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많이 안 가는 발칸에 가면은 커피 한 잔이 0.5유로. 아, 한 아름답다. 5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네. 또 부작용이 있었어요. 네, 계속 마셔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또 어. 커피는 에스프레소 남쪽에 가면 이태리 영향을 받아서 맛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 잔에 네. 제일 싼 거는 한 잔에 저기 코소보에서는 제가 한 잔에 에스프레소에 0.25유로도 마셔봤어요. 아, 좋네요. 그러면은 네. 1유로에 4잔인 거예요. 네, 에스프레소가. 네. 그러니까 네. 너무 그때는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 네. 에스프레소 하루에 8잔씩 마신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막 손 떨면서 네. 또 손 떨리면 또 가면 또 맥주가 또 있으니까 네. 맥주로 좀 달래고 좀 이완시키고 또 이완시키고. 정신 차리려고 또 네. 커피를 마시고. 그런 네. 좀 부작용이 있었죠. 하여튼 굉장히 물가는 저렴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북의 반이 서의 네. 반이 동의 네. 반이 남. 네. 물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 물가가 대충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여행을 한다면 네. 루트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거는 뭐 이제 네. 모든 나라를 다 가보고 싶으면 근데 이게 그 루트를 좀 지그재그로 막 짜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그재그로 하면 이제 항상 동선의 낭비가 좀 심하잖아요. 그렇죠. 동선의 네. 낭비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 나라들을 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일 때문에 사실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그 보스니아 정도로 많이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2014년에 혼자 여행을 할 때는 그 나라들은 빼버렸어요. 네. 몬테네그로도 965 연방은 빼버리고 965 연방 중에서도 안 가본 세르비아 그다음에 이제 아래에 보면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특히 제가 몰도바를 그렇게 가보고 싶었거든요. 와인의 성지이고. 와인의 성지이자 네. 또 집시 음악의 성지이자 그다음에 이제 몰도바 위에 있는 우크라이나 거기까지 이제 그래서 한번 쫙 다 훑었죠. 나중에. 한 나라에 며칠 정도씩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그 바쁘진 않았습니다. 제가 여행한 기록을 다시 보니까 네. 대략 뭐 한 3주에서 한 달 하면은 한 나라에서 한 한 3일 길면은 뭐 4일 정도. 근데 그러면 한 나라에서 한두 도시만? 왜냐하면은 밑에 내려가면은 나라들이 굉장히 작아요. 네. 나라들이 작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뭐 마케도니아라든지 뭐 코소보 같은 나라들은 굉장히 작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뭐 한 이틀이면 사실은 뭐 주요 볼거리들은 다 봐요. 이제 대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엉뚱하게 네. 그 코소보에서 오래 있었어요. 왜요? 거기가 저는 코소보는 너무 작아가지고 사실 코소보는 아직 나라가 아니에요. 네, 좀 애매하죠. 네. 코소보는 보스니아하고 터키만 인정을 했어요. 나머지 나라들은 아직 독립국가로 인정을 안 아하. 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갔더니 그래서 저는 뭐 한번 예전에 그 90년대 보면은 유고 전쟁 때 CNN에서 매번 나오던 지명이 보스니아 코소보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네. 화도 많이 들어서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고 음식도 맛있고 특히 물가가 너무 저렴한 거예요. 네. 식비가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잘 먹었어요. 비싼 것도 많이 먹고 네. 뭐 진짜 실컷 먹고 잘 먹고 해도 저녁에 오늘 식비로 얼마 썼나 보면은 한 15유로 정도 쓴 거예요. 10유로, 15유로. 네네. 아무리 잘 먹어도 하루에 2만 원 못 쓴다. 그러니까 그 서유럽 가면은 이제 맥도날드 먹으면 끝이잖아요. 맥도날드 그렇죠. 점심 저녁 맥도날드 네. 점심도 못 먹어요. 요즘 프랑스도 맥도날드 굉장히 비싸거든요. 아하. 세트 메뉴 가보니까 거의 뭐 프랑스도 한 7유로, 독일은 이제 버거킹 같은 데가 막 9유로씩 하거든요. 네. 위에 뭐 와퍼 하나 먹으면은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일주일에 있었어요. 그 뭐. 저는 지금 어제 가이드북 보다 네. 보니까 베오그라드 가가지고 일주일 정도 퍼져야겠다. 베오그라드도 전 굉장히 세계에서 좋죠. 가장 격렬한 파티가 열리는 곳. 네. 네. 베오그라드도 굉장히 좋죠. 네네.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물가가 굉장히 저렴해서 네. 굉장히 그 지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 나라에 한 3, 4일 정도. 네, 좀 큰 나라들 네. 그러니까 뭐 특히 뭐 뭐 헝가리, 루마니아 진짜 크죠.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굉장히 크고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좀 오래 있을만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이런 나라들은 작기 때문에 대신 이제 또 이게 여행 스타일이 보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저는 미슐링님 항상 이렇게 짜서 여행 아닙니다. 다니지만 비싼 나라만 그렇고요. 지금 한국보다 물가가 저렴하면 일단 퍼집니다. 저도. 그래서 여기는 네. 가보면은 네. 퍼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요. 네. 그게
저의 발칸 여행에서 가장 큰 문제가 퍼지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아요. 가다 보면은 첫째는 어쨌든 장기 여행자, 혼자 단독 여행자들은 물가가 저렴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도시보다는 아름다운 자연을 좋아하잖아요. 그게 저 여기 보니까 트레킹 다 하고 싶고 호수에 그렇죠. 배 띄우고 놀고 싶고. 알바니아의 네. 시랜드라고 하는 그 바닷가 마을이 네. 지중해에 있거든요. 네. 이오니아해에. 네. 거기도 너무 좋고 진짜 퍼지기 너무 좋고 네. 그다음에 뭐 마케도니아에 그 호수 있거든요. 오리드 네. 호수. 네. 거기도 진짜 퍼지기 네. 좋아요. 네. 거기도 진짜 장기로 퍼지는 자, 퍼지기 좋은 장기 체류 추천하는 곳 좀 꼽아주세요. 많죠. 뭐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도시들도 퍼지기 좋은 게 네. 또 여기는 발칸 반도는 예전에 그 과거구 공산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그 예술 중에 특히 공연 예술의 수준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라스트라다님이 그때 돌아다니실 때 맨날 발레, 맨날 발레 보고. 오케스트라 이런 네. 거 사진 올려놓고 이거 2유로였다. 어떨 때는 너무 미안해요. 네, 특히 네. 제가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서 네. 루마니아 수도에서 그때 이제 백조의 호수를 봤거든요. 네, 네. 그때 보았는데 티켓 값이 2유로였어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또 세계 2,몇백 원. 정상급의 공연. 네. 세계 정상급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아닌데 네. 이제 루마니아가 워낙 옛날에 그 체조 선수 코마네치로 네. 유명을 했잖아요. 발레도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네. 그런데 그거를 유로 주고 보고 나오니까 나중에 나올 때 그것도 그 루마니아 국립 대극장에서 봤거든요. 네. 국립 극장에서 네. 와 내가 이 돈 주고 이걸 봐도 되나 하는 미안한 마음이 될 정도로 그러면 좋았습니다. 저처럼 공연 예술을 사랑하지만 네. 한국에서는 예술의 전당이 너무 비싸서 네. 못 가던 이런 네. 목마른 영혼들을 위해서 네. 추천하실 도시가 어딘가요? 뭐 부다페스트 제일 좋죠. 부다페스트가 최고? 네. 아. 인프라가 제일 잘 돼 있고 어허. 그다음에 뭐 저는 이제 항상 또 관심이 있으니까 어느 도시를 가든 모든 사람들이 관심사 따라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항상 어느 도시 유럽에 가면은 제일 먼저 찾아보는 거 그거예요. 숙소 찾고 그다음에는 공연은 뭐 하나 항상 영어로 이제 구글 같은 걸로 막 뒤져서 네. 뭐 그 나라 국립극장이라든지 뭐 오페라 하우스 홈페이지를 찾아서 네. 공연 지금 하는 게 뭐 있나부터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걸린 게 루마니아에서는 이제 그 백조의 호수를 봤죠. 제가 국립 발레단이 국립 그 발레극장에서 하는 걸 봤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을 보니까 네. 유레일이 대부분 다 네. 있어가지고 네. 그냥 뭐 발칸 플렉시 패스나 유레일 글로벌 패스나 실렉트 네. 패스 이런 거 다 되니까 그냥 네. 대부분 기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좀 작은 나라에 네. 기차 시설이 안 되는 데는 뭐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되는 그냥 것 같아요. 버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동유럽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네. 예전에 그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동유럽 하면 체코만 그 갔던 이유가 있어요. 배낭 여행자들이 네. 그때 유레일 패스에서 동유럽에서는 체코까지만 됐었대요. 맞다. 근데 네. 부다페스트는 그때 안 됐었대요. 네, 네. 헝가리는. 근데 네. 지금은 되는지 몰라도 지금은 어쨌든 부다페스트에도 한국인 개인 여행자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아래쪽에 발칸 쪽으로 내려가면은 좀 사실 좀 그래요. 좀. 근데 네. 이제 저는 그 약간 로컬 버스 타고 여행을 하는 게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검색을 해서 또 짧은 구간 있잖아요. 네. 뭐 A란 나라의 수도에서 B란 나라로 갈 때 네. 그때 또 기차가 있으면은 기차 검색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패스가 잘 돼 있고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네. 그러면 그 버스와 기차는 정시에 다니고 시설은 괜찮나요? 시설은 비교적 괜찮아요. 아. 비교적 괜찮고 과거 네. 이제 공산권 국가라고 해서 뭐 좀 엉망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또 오히려 뭐 괜찮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서유럽하고 네. 비교를 했을 때 여행 네. 준비를 할 때 이거는 신경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있나요? 뭐 유럽이니까 기본적으로 비슷하죠. 네네.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앞에서 쭉 말씀드린 역사적 배경을 좀 알고 가야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다 똑같고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그다음에 이제 슬라브라는 그 민족의 특성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가면 재밌는데 그걸 모르고 가면 좀 약간 지겹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세르비아, 그다음에 뭐 저기 뭐 마케도니아 이런 데는 남유럽인데도 가보면은 문자를 키릴 문자를 써요. 아하, 러시아 알파벳을 써요. 네. 그럼 알파벳 좀 외우고 갈까요? 러시아 알파벳을 외우고 가는 게 좋죠. 읽는 법까지. 네. 네. 제가 러시아 알파벳을 외우게 된 계기가 네. 2010년 몽골 여행이었잖아요. 네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네. 오래 있다가 이제 북부 몽골 다 돌고 내려와서 울란바토르에서 이제 기차 타고 내몽골 수도인 후허하우터 네. 27시간 기차를 타려고 이제 표를 사러 네. 울란바토르 기차역에 딱 갔더니
그 기차역에 있는 그 이제 그 타임테이블 이런 걸 읽어야 되는데 전부 러시아 키릴 키릴 문자로 문자.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찾지를 못해가지고 네. 그래서 숙소에 다시 돌아와서 그날 표를 못 사고 그날 밤새 키릴 문자를 다 외우고 네. 다음 날 가서 떠듬 읽어서 그게 읽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키릴 문자를 읽을 줄 알거든요. 아하. 글 읽을 줄 알고 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저 예전에 러시아에서 비행기 한 번 네. 탔는데 네. 비행기 안에 좌석이 키릴 문자로 돼 있어가지고 네. 진짜 괴로웠습니다 그때. 네. 예. 그래서 그 키릴 문자를 한번 알고 나니까 네. 다음에 또 제가 러시아 바이칼 호수 갈 때도 편했고 그 다음에 발칸 여행할 때도 되게 편했어요. 사실 키릴 문자가 네. 그리스 문자에서 나왔잖아요. 아하. 그리스 히랍 알파벳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키릴 문자를 읽고 나니까 그리스 가니까 그리스 이제 문자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드디어 히랍 문자를 네. 그리스 가면 영어로 표기가 돼 있고 아래 보면은 또 히랍 문자로 표기가 되는데 그것도 다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키릴 문자 좀 외우고 가시고 네. 두 번째는 여기가 슬라브권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라브는 말이 다 똑같아 말이 통해서 슬라브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왕 슬라브어 하나 이제 미리 공부를 해놓고 가면 좋을 게 뭐냐면은 러시아어를 공부해놓고 가면 좋아요. 러시아를 공부해놓고 가면은 이쪽에 말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뭐 거의 그러니까 통하거든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시작하면서 인사를 도브리덴이라고 했잖아요. 네. 도브리가 뭐냐면은 이 슬라브 계통에서 좋다라는 뜻이에요. 아하. 덴이 뭐냐면은 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도브리덴 하면 굿데이. 예. 이게 체코 말인데 슬로바키아도 도브리덴이에요. 폴란드는 대신 도브리가 뒤에 가요. 그래서 진도브리.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굿모닝 하면 도브레 우트라 하고 저기 아래 또 크로아티아나 인데 가면은 도브리단 이렇게 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비슷하네요. 다 비슷한 거예요. 네. 특히 물, 네. 우리가 중요한 물. 네. 우리가 여행자들이 늘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 예. 물, 생수. 워터 아니면 아쿠아 뭐 이런 그렇죠. 건데. 라틴어 예, 라틴 스페인 그쪽은 다 아쿠아, 그렇죠. 오 이거잖아요. 예, 예. 슬라브는 딱 한마디예요. 보다예요, 보다. 그러니까 보다는 보드카를 생각하면 돼요. 네, 보드카 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드카, 보다. 맥주도 다 똑같아요, 슬라브. 네, 네. 십몇 개국이 맥주란 단어가 똑같아요. 뭐예요? 비보. 비보. 그러니까 약간 B를 이제 사실은 좀 격음을 발음하고 예. V를 발음하거든요. 비보 이렇게. 근데 커피도 다 똑같아요. 카바. 러시아만 코페라고 하거든요. 아하, 그것도 비슷하네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사실 저의 생존 단어. 생존 단어이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여행을 하다 보면 성을 많이 가잖아요. 성이 보면은 러시아 말로 그라드잖아요. 뭐 레닌그라드나 네네. 스탈린그라드 할 때처럼. 그라드가 체코 말로는 흐라드예요. 네. 흐라드. 네. 그다음에 뭐 폴란드 말도 그라드예요. 그 말이 완전히 비슷비슷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슬라브어를 좀 배우고 가시면 재밌는데 근데 사실 체코 말은 체코만 쓰고 폴란드 말은 폴란드만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범슬라브계에서 그 나라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잘 알아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골 가면 할머니들 영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러시아어 되겠다. 유럽은 시골 가면은 네. 생각보다 영어 안 되는 데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는 차라리 러시아 말로 물어보는 게 더 빨리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네. 이 나라들의 수도들 뭐 2박 3일씩 이렇게 하고 지나갈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데서 영어가 꽤 통하는 편인가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영어를 해요. 이 동유럽 발칸에 가보면요. 네. 그게 확연하게 느껴져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가 몰락한 시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들, 지금의 20, 30대들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영어를 다 잘해요. 그럼 친절한가요? 여행자들에게 좀 비교적 그래도 친절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시절 이전에 태어나시고 그 시절에 청춘기를 보내신 분들은 저랑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직업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때는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제일 외국어가 딱 하나인 거예요. 러시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어 배웠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Do you speak English 하면 네네네네.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뭐 슈프란지 도이치 하면은 이 독일에 가까운 네. 서슬라브 그러니까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이쪽 사람들은 약간 이 칸 도이치 스프라크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남슬라브는 독일어도 잘 못해요. 그럼 그때 까발류 바루스키 하면은 러시아 할 줄 아십니까? 뭐 네. 그다음에 쭈쭈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쭈쭈가 조금이거든요. 네네. 네. 네. 그러면 안전한가요, 이 나라들이? 중요한 포인트죠. 네. 우리가 동유럽 발칸하면은 굉장히 우리 미지의 나라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소유럽보다 더 안전해요. 오, 예. 특히 요즘은 제가 프랑스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쵸. 프랑스가. 네. 특히 이 나라들 중에서 보면은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네네. 발칸에. 네. 알바니아라는 나라는 가기 전에 사실 저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허. 저도 혼자 갈 때. 왜냐면은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 항상 유럽에서 악당들이 다 보면 요즘은 알바니아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알바니아 가기 전에 약간 긴장을 했는데 가보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정말 평온하고 오히려 그런 알바니아에서 좀 안 좋은 사람들이 다 나라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알바니아 시내에서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아, 동유럽과 발칸에 대해서 지금 그냥 확 감이 잡히는데요. 대신 네. 확실한 거는 네. 우리가 말하는 집시들은 좀 확실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럼 소매치기가 맞나요? 소매치기는 사실 서유럽도 많죠. 네, 서유럽도 근데 서유럽에 많은데, 비해서 뭐 더 심하다든지. 그렇다기보다도 이제 좀 이렇게 집시들이 많고 집시들이 좀 몰려 많이 다닙니다. 몰려서 많이 다니는 그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개별적으로 주의만 하시면은 저는 이게 서유럽보다 특별히 위험하다 그런 느낌은 그러니까 제 입장 말고 개별적으로 여행하는 여성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위험할 거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감이 확 잡혀서 네, 이 네. 위대한 여행 과외 선생님 라스트라다님. 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네. 나중에 맥주 사드릴게요. 대꾸유. 네. 대꾸유란 말이 네. 맥주 사준다 됐다 이 말이 아니라 네. 체코 말로 네. 감사합니다가 대꾸유입니다. 대시오가 아니에요. 네, 대꾸유 네, 감사합니다. 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뭔가 꿀팁 이런 네. 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꿀팁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여기도 기본적으로 유럽이고 사람 사는 곳이에요. 가다 보면은 이제 물가가 저렴하다는 말은 사실은 이 나라가 덜 발전을 했다는 거거든요. 맞죠. 그리고 네. 사람들의 노동력의 임금도 낮다는 뜻이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좀 발전이 덜 했다는 거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그만큼의 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항상 이제 그 여행자의 열린 마음으로 가져가서 열린 마음으로 보시면은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가서 이렇게 너무 불평만 하시는 불평하는 분들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물론 미슐랭님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네. 저 맨날 공연 보면서 막 삶을 찬미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요. 그 본격적으로 한 나라씩 다루면 좋겠지만 이번엔 네. 개론이니까 네. 또 쪽집게 과외 스타일로 이 열 네. 몇 개 나라를 한번 네. 쫙 훑으면서 어느 도시를 가야 되나 그렇죠. 뭐 이런 거 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유럽과 발칸인데 이걸 이제 두 파트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동유럽 국가들 한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편에서는 발칸 이렇게 네. 하면은 한번 쭉 약간 주마간 산격이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약간 쪽집게 과외 스타일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개념을 잡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 들으실 때는 그냥 들으시는 것보다도 지도를 펴놓고 지도 아니면 뭐 컴퓨터에 구글 맵이라도 한번 띄워놓고 위치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요. 네. 재밌게 들으셨으면은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됐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This is my time.